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목만 간지러면 다 코로나야. 목만 간지러. 야, 이렇게 감기가 그냥 다 코로나로, 인플루엔자도 아니고 그냥 다 코로나로 돼서 40만 명? 이렇게 엄청, 전 국민의 10% 이상이 이제 코로나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됐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걸렸다가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걸렸다 그냥 전국의 10%면 한 20, 30%는 걸렸었다라는 거잖아요. 모르고 가는 경우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걸렸다면 축하해요 이렇게 축하해요 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잘 됐습니다. 빨리 지나가야지. 빨리 지나. 근데 2번 걸리고 3번 걸리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코로나는 빨리 한번 걸리고, 코로나 걸린 분들은 뭐 이렇게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거 걸렸나?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따당할까봐 뭐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뭐 걸리는 게 당연한 거다.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마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고찰을 제대로 하면 이제 우리가 즐겁고 고락사라고 그러죠. 3가지 고락사가 있는데요. 고는 즐거운 거고, 괴로운 거고, 락은 즐거운 거고, 사는 그냥 평정한 거예요. 이 3가지 범주에 속해 있고, 3가지 범주가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죠. 조금 고통스러우면서도 좋고, 좋으면서도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의 감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힘들어요, 명확하게 좋아요, 명확하게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굉장히 힘들거나 굉장히 좋거나 하는, 순수할 경우 그보다는 보통 그게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이 고락사 이런 것들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마음을 이게 나라는 생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락사 이런 것들의 분별심이 커져서 고락사들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죠. 마음이 본래 공하다, 무하다. 공하다 그래서 없다라 하기보다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를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렇게 저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요. 그 먹구름인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 구름이 먹구름이 좀 가물었을 때 저게 비가 오면 좋고, 홍수가 났을 때는 나쁜 거 안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한테 가물은 게 나쁜 거고 홍수가 나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구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냥 이제 오늘 같은 날 먹구름이 껴서 비가 와야겠다. 가물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먹구름은 먹구름일 뿐인데, 우리는 저런 먹구름은 그냥 먹구름으로 봐요. 근데 나와 관계된 구름은 나와 멀어. 나와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의미를 별로 두지 않아요. 먹구름이 와서 나를 때릴 건 아니니까. 저걸 먹는 건 아니잖아. 근데 돈은 가까이 있잖아. 돈은 정말 가까이 있어요. 구름은 멀리 있지만 돈은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나와 돈을 일체화시키는 거죠. 돈을 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내가 풍성해지는 거고, 돈이 없어지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와 돈이나 구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건데, 내 생활 속에서 돈이 더 많이 쓰여지니까. 그래서 내 것처럼 느낄 뿐, 내가 여기다가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돈에다가. 나만 가치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치 부여하니까 얼마나 이 가치 부여가 세게 가치 부여되는지 유전자까지 다 이렇게
유전자에 박혔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도 돈 주면 좋아한다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도 돈 주면 좋아하고, 저 구름 따다 줄까? 그럼 관심 없고, 이제 돈 주면 좋아하고,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금방 태어난 아이도. 물론 이제 먹을 건 엄마 뱃속부터 있었던, 전생부터 있었던, 이게 이제 전생부터 돈이나 먹을 거나 명예나, 아이한테 예쁘다, 웃으면서 예쁘다 하면 다 좋아하거든. 그게 다 전생부터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된, 유전자에 기억된 이런 것들이 아이로 태어나면서 그것이 풀려났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 돈이나 먹을 거나 구름이나 나무나 우리가 거기에다 가치 부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분별심에 고락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세계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치 부여 이전의 세계. 내가 돈에도 가치 부여하기 전에, 먹을 거에도 가치 부여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동물이니까 먹을 것이 꼭 필요하지. 부처님의 세계에 먹을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 먹어도 되는 세계가 있으면? 안 먹어도 되는 세계가 있으면 먹을 게 필요 없지. 그리고 뭐 천상의 세계에서는 밥이라 이런 걸 먹겠어요? 이슬 먹지. 참 이슬. 천상에서는 참 이슬을 먹어요. 그래, 이제 그런 걸 먹지. 밥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을 것 중에 개밥을, 요즘엔 개밥도 맛있다더라. 개밥을 먹을 거라고 하지 않잖아. 그거를 이렇게 왕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을 거라 하지 않잖아요. 천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먹고 이렇게 맛있는 빵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게 아니라는 거지. 저도 안 먹는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끌려, 몸에서. 마음에서도 끌리기도 하고 몸에서도 막 끌려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 이게 우리가 남녀 간의 번뇌가 아주 크잖아요. 먹을 거, 뭐 재물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번뇌가 더 크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 번뇌가 커요. 근데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남자, 여자, 이전에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 남자, 여자 생각하기 이전에, 이전에 이 마음, 이전에 그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기다 가치 부여를 했어. 전생부터. 남자는 여성에게, 여자는 남성에게 서로에게 가치 부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또 몸으로 우리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몸으로. 마음은, 그래, 이 마음을 관찰해서 이제는, 이렇게 남녀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보았어. 됐어. 별로 이성에 대해서 짧은 치마 입어도 그럴 수 있지.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럴 수 있지. 마음에 끌리지 않아. 그런데 몸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몸은 또 이제 이렇게 끌려 한다고. 몸은. 그래서 마음이 어지간히 이것을 계속해서 볼 줄 아는 진정한 그 어떤 견성을 하기 전에는 몸에 끄달려요. 먹을 것도 몸에 끄달리고, 또 이성 간에 이런 것도 몸에 끄달리고. 그래서 단순히 여기만 보면 남녀가 생기기 이전의 마음, 재물이나 어떤 먹을 것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만 본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견성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명상을 주장하고 이렇게 명상 단체들이 얘기하는 데서 다 이런 남녀가 생기기 이전의 마음, 돈과 먹을 것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오히려 우리 불자들이 그런 걸 관심 없이 하고 그냥 소원 성취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천수경 독송하고 사경하고 법화경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요 생기기 이전에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먹고 왜 생기기 이전에 그 마음을 보고 그걸 하는 이유도 사실은 고락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위해서 우리가 삼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의외로 간단한 게 생기기 이전에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본래 나라는 것을 생기기 이전에 그것들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때로는 이제 내가 어느 그 명상을 해가지고 어느 명상단체에서 지도하는 대로 해서 본래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봤어.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 아프고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을 때는 그걸 제어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래 본래 마음을 봤어. 이제 나는 자유야 라고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것도 있어요. 굴레가 있어요. 그리고 미세번뇌라는 게 또 있어요. 몸에서 딸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미세번뇌가 경계에 다 다르면 어떤 재물의 고통, 또 이성의 고통, 또 무시당하거나 뭐 하거나 그랬을 때 하게 되면 봤던 이 본래 생기기 이전의 것들을 봤던 것이 깡그리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공부한 게 뭐 있나? 할 정도로 무색해지기가 쉽죠. 그리고 나이 들면 점점 잊어요. 점점 또 인연이 멀어지면 마음 공부랑 인연이 멀어지면 잊어. 내가 전에 공부를 하긴 했는데 마음 공부를 해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마음을 봤는데 그 황산 스님 말씀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병원 다니다 보니까 생계에 쫓기다 보니까 잊어. 그러면은 마음이 자유로웠던 마음이 계속 자유로울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수행을 용맹히 해서 원력을 크게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번뇌들이 있어요. 몸이 이게 기세간에서 이제 몸이라는 기세간, 우리가 땅이라는 하늘이라는 우주라는 이 세간의 기세간에서 얽혀져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하면서는 이 정도만 해도 본래 마음 생기기 이전까지만 알아차려도 어지간한 고통에서는 이제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것도 아니죠. 폭격이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이렇게까지 될까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워도 문제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워. 이제 우크라이나 키우가 여기 있고 마리우폴 여기 있고 헤르손 여기 있고 여기에 오데사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지역들이 전부 이제 러시아 군대들이 한 20만 병력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키우를 둘러싸고 계속 여기를 집중 포화를 하고 마리우폴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병력이 있어. 10만 명인가요? 20만 명인가요?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군에 들어갔으니까 한 30만 명은 될 거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방에서 많은 무기들을 지원받았잖아. 그 영상 보면 무기들을 다시 최신 무기를 들고 다니더라고. 보면 박격포 기본적으로 다 들고 다녀. 보면 10명 중에 3명은 박격포 들고 다녀. 소총 들고 다니고, 얼마나 물자가 풍부하면 박격포를 10명 중에 3명이 들고 다녀. 자, 그래 하는데 이쪽에 들어왔던, 이 도시로 들어왔던 러시아 군들이 보급을 이제 물론 들어올 때 3일만 생각하고 3일치 식량 만들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탱크라는 게, 전차라는 게 완전히 기름 먹는 하마거든요. 기름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깡통이 돼버려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댐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가 있거나 이러면 전부 다 댐을 다 폭파시키고 다 해서, 더 그렇지 않아도 3월달 4월달 되면 늪인데 다 늪을 만들어서 여기에 탱크 전차들이 이렇게 좀 요만한 냇물도 건너기 쉽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다라는 이번을 하고, 그 뒤에서 후방을 계속 이제 그 공격을 하면서 후방의 지원을 다 끊는 거죠.
그러니 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칫하다가는 후방 지원이 다 끊어지면 그 안에 이제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이런 러시아 군대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또 돌아가려고 저쪽으로 공격해 나가겠죠. 그리고 위급한 상황, 얼마나 이제 그게 불안한지 러시아의 장군들, 장성들, 사단장들 이런 사람들이 요 안에서 지휘를 안 해요. 밖에 나와가지고 벨라루스에서 이쪽에서 크림반도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지휘를 해. 아니 우리 장군님이 우리 사단장님이 우리랑 같이 싸워야 되잖아. 근데 이제 후방에 저기 좀 원격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자칫하다가 반란 일어나기 쉽고 이게 사기가 확 떨어지죠. 예, 그렇게 그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너무 잘 싸워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군인들의 피해도 심해지는데 푸틴이 이제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폭격을 더 심하게 해서 이 도시들을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도시가 반 이상 날아갔어요. 병원 뭐 산부인과 이런 데도 다 이제 어린 시설들까지 다 이제 폭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 이제 그게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유튜브다 올려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또 뭐 진공폭탄 이런 거를 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위탄처럼 그런 그 굉장히 이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막 쓴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반전 시위가 굉장히 크죠. 여기가 독일이 있는데 독일에서 어제 엊그저께 6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리 행진을 했어요. 러시아 내에서도 계속 반전 시위가 있죠. 엊그저께는 한 700명이 이제 끌려갔다라고 그렇죠.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 언론들을 다 장악하고 기존의 민주적 언론들은 다 이미 폐간시켰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저항한다든지 어떤 글을 쓰거나 좀 반론 뭐 이렇게 반전 이런 것들 얘기하면 뭐 20년형을 때 막 때려버리고 감옥 다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리 되면서 러시아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딸리잖아. 아무리 러시아에 군 무기가 많다 하더라도 여기 쏟아붓는 게 지금 얼마큼 쏟아부어요. 계속 쏟아붓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소문도 있어요. 이 탄약이라든지 군사 물자라든지 러시아가 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푸틴이 여기에 중국에게 연락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전쟁 물자 좀 도와줘.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방의 어떤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어. 물론 중국하고 러시아는 부인하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서방 언론들이 푸틴도 그 바이든도 이번에 16일 날 공격해요? 난 안 믿었거든. 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공격하겠나 겁만 주고 말지 했더니 결국은 공격하잖아. 지금 핵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20일 정도 됐어요. 한 달이 다 돼가요. 이게 침공이 마음대로 안 되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핵 이야기가 나와. 그 푸틴이 이제 핵 관계된 그 관계자한테 잔돌이 좀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명령을 때렸다라고 그랬죠. 어제는 유엔 뭐라 하죠? 총리? 대사? 하여간 유엔 총장이 러시아가 푸틴이 이렇게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요 후방을 지원해 주냐? 러시아에 왜 그 중국에 있는 중국제 그 포탄이라든지 탄약이라든지 이게 러시아랑 맞는 게 많아요. 러시아의 기술을 중국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탱크 잘 만드는 게 러시아 때문에 탱크 잘 만들거든요. 우리가 인공위성 띄우고 하는 것도 러시아 덕분에 인공위성 띄우고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쪽에 후방 지원해 주냐 안 해주냐 이것도 엄청 이제 판세가 막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지원해 줄까요?
그러려면 러시아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부채 상환, 부채 이자 내는 날이거든요. 일부 상환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상환하지 못하면 저거 모라토리엄처럼 국가 부도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채들을 한 달 연기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 오늘은 연기하겠죠.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첼시라는 구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면 다 알 거예요. 첼시 구단주가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영국이잖아요, 영국. 이제 영국인데 구단주가 러시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자기가 지금 러시아 사람, 자기는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러시아 재벌이니까 그 전범 비슷하게 지금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요. 영국 정부에게 우리 첼시 구단 싸게 내놓을게요. 싸게 4조 4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내놓을 때니까 좀 누가 사요 했더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 컨소시엄 단체라든지 부자라든지 뭐 이런 내가 한번 살게 해가지고 도전하는 걸 했거든. 근데 영국에서 갑자기 거래 정지, 거래 안 돼.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 도저히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첼시 구단을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래 정지가 됐어. 첼시는 굉장히 명문 구단 아닙니까? 근데 구단주가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첼시가 거의 망하게 생겼잖아. 거기 유니폼이 팔리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되는 아무도 응원하지 않을. 그래 이제 러시아 경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러시아 배를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세빙선도 수주하고, 뭐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을 많이 수주했어. 그런데 지금 스위프트 제재하면서 은행 간의 거래를 금지하면서 우리 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제 곧 있으면 납품하는 것도 있어. 얼마 안 되는 이제 납품하고 이미 공사 진행 되고 있는 것들 한 50% 정도 돼요. 어떻게 하지? 이제 큰일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피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되팔면 되긴 해요. 이제 러시아에게 안 팔고 지금 배값이 너무 비싸고 배가 밀렸잖아요. 도크가 꽉 차고 2년, 3년씩 막 밀렸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쓸만한 것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 다른 회사에 팔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개 중에 몇 개는 러시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쇠빙선은 러시아가 필요하지 우리나라가 필요하겠어. 쇠빙선도 있고 또 그런 얼음을 뚫고 다니는 쇠빙선이 아니더라도 그 뒤를 다니는 선은 특수 재질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태평양 다니는 배랑 다르다고. 그런 배가 몇 개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약간 좀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을 우려가 굉장히 크죠. 국제 정세에 또 여기에 독일이 있잖아요. 독일은 유럽에서 굉장히 이렇게 독일이 통일돼 있으면, 독일이 힘이 세져 있으면 주변 상황들이 이제 위험해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그래서 생겼잖아요. 독일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뭉치면 또 다르다고. 그래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후에도 동독, 서독뿐만 아니라 몇 개 더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동독, 서독으로 만들긴 했지만. 근데 지금 2차 세계대전 전쟁 참여한다면서 거기에 군대를 두지 않고 미군이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독일이 지금 무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군대를 만들고 독일에서 이제 거기 우리도 이제 전쟁 준비를 위해서 그 무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국방 예산을 더 늘리고 그 전에 2%밖에 안 했다면 이제 10%로 늘리고 뭐 여기만 그러겠어요?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영국도 국방 예산을 더 늘리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핵전쟁이 날 우려도 있고 세계 3차 대전도 될 수 있고
아니 이놈들이 러시아 놈들이 참 나쁜 게 여기 폴란드 국경에 있는 국경 근처에 25km밖에 되지 않는 여기도 폭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미군 기지도 쓰고 지금 쓰는 거는 이 다른 나라에서 여기서 집결해서 여기서 자원을 받아가 여기로 오는 건데 폴란드 바로 여기까지 폭격을 해가지고 야 이거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래 폴란드 넘으면 저거잖아 이제 그러면 나토랑 싸우는 게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 대 나토, 러시아 대 전 세계지 중국 뺀 전 세계랑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푸틴이 그렇게까지 할까? 무조건 지죠 사실은 해봐야. 근데 핵무기 때문에 이제 겁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한민국하고 러시아랑 싸우면 누가 일까 할 정도로 야 이거 막상 막 하겠는데 핵을 안 쓰면 지금 힘 빠졌잖아. 러시아가 여기 들어가지고 지금 군대가 지금 힘이 빠지고 물자들을 많이 썼어요. 그럼 우리나라랑 실력이 이제 비슷해진 거야.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전쟁 굉장히 물자들이 굉장히 최신식 무기도 많고 구형 무기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경제가 밑바탕이 뒤에서 후방 지원해주지 않으면 전쟁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위험하죠. 그래서 더 무서워지고 있어. 그래서 더 잔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이라도 미사일을 더 많이 쏘고 무지막지하게 민간인 살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인성을 잃은 거예요. 인성을.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200만 명, 220만 명, 230만 명이 지금 해외에 지금 난민으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항복을 하냐? 아니, 항복하면 안 되죠. 자존심 돼야 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항복을 해? 분에 다 죽는 안 있어도 우리 항복 안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해서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일들을 해외에 잘 홍보를 하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러시아의 등을 돌리고 푸틴의 등을 돌리고 푸틴을 악마로 이렇게 하면서 여론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엄청 유리하게 되는데 다만 너무 잘하니까 너무 대응을 잘하니까 푸틴이 미칠 거 그렇잖아도 계속 표정이 안 좋아.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푸틴이.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우크라이나를 사람들은 폭격을 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하루빨리 그러니까 이런 전쟁적인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어지간히 수행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내가 대충 마음이 이래요 하고 마음 이 정도 보고 있는 그래서 난 행복해.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죠. 병든 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가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행을 하세요. 발버리심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나이가 들어도 관계없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서 물론 기도하고 정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금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생사고해에서 해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저 사람들 업이 많아 저런갑다 하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꼴 언제든 당할 수가 있어요. 저항이라는 것은 당장은 힘든 거지만 나중에는 평화를 쟁취하는 게 저항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저항했기 때문에. 그리고 독재에 저항했고 부정부패에 저항했고 탄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자유거든요. 이 싸워서 쟁취한 자유는 언제든 우리가 이제 뭐랄까 타성에 젖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타성에 젖으면 언제든 또 다른 독재 세력들이 다시 등장해서 그 독재 세력이 우리의 자유를 다시 다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그건 한 순간이에요. 오래지 않아. 몇 년 만에 상황이 슉 바뀌잖아요.
지금도 며칠 만에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확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때가 이제 이렇게 그 변곡점이 돼서 정말 독재 사회로 다시 회귀하냐 아니냐 뭐 그런 상태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막 들고 막 그렇습니다. 성불하세요.